제가 방금 소개받은 이주빈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 기후에너지융합학과라고 하는 조금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만큼 좀 새로운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문제에 대해서 공학적으로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정책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구성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환경 문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술자들이 뚝딱뚝딱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아니고요. 그 스케일이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 학자, 구성원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융합이란 말이 요즘에 학계에서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다학제간, 학제간, 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 우리 예전에 더 익숙했던 그런 학과 간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첫 강을 맡게 됐는데 사실은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희찬 교수님이 저희 같은 학과에 계신 최균 교수님께서 좀 포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나눠드린 이 책자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창리바드소서라는 교황님이 이제 쓰신 책하고는 조금 별개로 저희가 이 안에서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우리 아까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실정이나 어떤 우리나라 실제 환경 문제에 더 연결을 시켜서 좀 해설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을 좀 만들었고 그것이 올해 4월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부분에 대한 이제 챕터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책을 잠깐만 같이 열어봐 주시면 저자 소개해서 처음에 교수님이 이제 전희찬 교수님이 되시겠고요. 또 홍영민 신부님, 또 저도 있고 외에 조도순 예전 전 국립생태 원장님 또 참여를 해주셨고 홍수연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황순진 공업대 교수님 이렇게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챕터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처음에 할 수는 없지만 전희찬 교수님이 쓰신 그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한 진단과 철학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봐주시고요. 제가 중간에 조금씩은 스킵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 지구 지표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10년간 1.1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네, 여기 보시는 첫 번째 IP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후 쪽 연구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모르실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학문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름에는 정부 간 협의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유엔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기후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짧게는 아마 5년, 길게는 7에서 8년 정도 주기로 이제 그걸 모읍니다. 네. 그래서 그 모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최첨단의 방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좀 제안하는 일단 어떤 국가의 그런 경계가 있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인 제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후 문제가 실제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자꾸 집단이라고 표현해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계의 커뮤니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IPCC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유엔이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끌고 있는데 여러 국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더 지고 덜 질 것인가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이제 일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엔이 IPCC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논리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좀 잘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초에 이 6차 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한 3차 주기에 IPCC 보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6차 주기 보고서가 완료가 됐고요. 그 IPCC의 최어가 우리나라의 이회성 박사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의미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나라로 있어서는 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요 보고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40년이면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어설 거라 예측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이 크다. 거의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IPCC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PCC에서 쓰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학자들이라서 몇 프로, 오차범위 몇 프로,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간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의심할 수가 없다. 그 근거들이 그렇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그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 4월 22일 날 정철 교수님이 이제 쓰신 내용인데 금년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흠집 참리바드 소설을 발표하신 지 10년째 되는 해이고 참리바드 소설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에서 인용한 것인데 성인께서는 지구를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라고 참미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회칙 제1항에서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창립받은 우리 공동의 집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누이가 울부짖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문제로 느끼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거조차도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제는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이제 정말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과 또 처방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인류가 현재 환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야 되며, 교황님께서 만드신 참리바드 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이시므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참리바드 소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현재는 어떤가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방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지만 또 많은 세상에 지금 있는 우수한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어도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종 왜 어떻게 해야 그럼 해결을 하는데 되게 답답해들 하세요. 저는 제가 모든 학계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잘 모릅니다. 왜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왜 해결책을 안 줘라고 이렇게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볼 일이 아니고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라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신 바와 같이 지금 1장에 상기발전소는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정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정판 전에 카피를 가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요 시리즈, 강의 시리즈 통해서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장 공부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에 이제 제가 다룬 항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 167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 교과서에서는 뒤부터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먼저 와도 이미 오늘 여기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을 다 잘 이해하고 또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오늘 이제 제 강의를 간단히 들으시고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내용에 따라서 준비하지는 않았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가 평소에 이제 쓰는 그런 강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부 제가 좀 번역은 해왔지만 영문 자료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믿지 마시고요. 제가 전달하려는 내용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저희 상기발전소의 소개 영상이 있어가지고요. 네, 요거를 먼저 한 번만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대로 상기발전소에서 담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의지와 메시지가 아주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피크할 때 항상 이거를 쓰는데 제가 국문으로 처음에 바꿨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느라고 미국에서 좀 오래 체류를 하다가 이제 22년 말에 귀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우리 하듯이 영어에서는 How are you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배운 인사말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여기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뭐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도 안녕하세요 할 때 그냥 네 안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지 것처럼 당신 지금 어떠세요? 라는 질문인데 그냥 보통 이렇게 가까운 사람 아니고서는 나 괜찮아요 I'm fine 우리 배우듯이 이렇게 하지만 정말 친한 사람이면 있잖아 들어봐 나 어제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좀 진짜 질문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I'm fine, I'm good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적응이 좀 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고맙다랄까요?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안 해주면 서운한 약간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어떤지, 내가 오늘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인색한데 저 이제 이걸 좀 확장시켜서 우리가 너 오늘 어때? 나 오늘 괜찮아 뭐 아침에 뭐 중요한 일 있었는데 잘 지나갔고 뭐 이렇게 나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진짜 편지 물어봐야 되는 거는 How are we?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회로서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대하는데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뭐 쓰레기가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단순히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옛날보다 삶이 좋아지고 이래서 훨씬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좋아졌지만 또 별로 안 좋아진 면도 있어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잣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반출하고 성찰하는 그런 물음을 자꾸 던지는 게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결국은 하는 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그냥 연구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약간 직업적으로도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그림을 제가 먼저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정까지 90초라는 여기 이제 문구가 써 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시계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시계입니다. 이게 뭘까?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의 답이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지구 운명의 날 약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Doomsday Clock이라는 지구 운명의 날 시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이것은 매년 1월 중순쯤에 미국의 텍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지금 현재 인류가 어느 정도 약간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이렇게 시계로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핵 전쟁의 위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연구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전이나 이런 끔찍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성과로서 그런 걸 연구하고 폭탄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는 이제 인지하지 못했었고 인지했더라도 그것을 이제 더 막을 수가 없죠. 그런 기술이 세상에 한번 나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거를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계가 45분 지점부터밖에는 없는데 그걸 이렇게 그 프레임을 완전히 부수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정에 이 분침이 닿으면은 이제 인류가 멸망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지금 24년은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죠. 90초밖에 안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91년도가 되게 평화로운 평성대였던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분침이 이렇게까지 밑으로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냉전이 좀 종식이 되고 그런 인류가 위험해서 좀 벗어났을 시절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뭐 여러분 동의하시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23년에도 90초 남았다고 했었는데 24년에도 90초 남았다고 발표를 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또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매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위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들이 이 시계를 계산할 때 이제 여기 아예 그 스테이트먼트가 쭉 나와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90초로 정했는지 그냥 이거 발표하고 마는 게 아니고 네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클라이밋 체인지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이것을 평가할 때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단순히 핵전쟁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류가 직면한 아주 중대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그 안에 환경 문제도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공부는 제가 앞에서 맨날 떠들어봤자 아무 배움이 없고요, 사실은. 네, 조금의 그냥 지식만 가져가시는 것이 배움과 지식은 다른 거잖아요.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많이 바꾸는데 가는 강의마다 일단 세 가지 제가 어디 가서나 묻는 게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파괴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나는 안전한 환경, 여기 제가 기후 환경이라고 썼지만 환경에서 사는 나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외에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뭐가 필요하노? 이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을 하진 않겠고요. 그냥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옆에 분들 한 2명, 3명, 4명 상관없고 잠깐 돌아가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 정하셔가지고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조금 말씀을 서로 나눠볼게요. 네. 싫으신 표정을 제가 잘 보이지만 하시면 재밌습니다. 하시면 제가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계속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가장 가까운 옆에 분들 여기 세 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무리를 적당히 들으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5분만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누가 한 명 리드 하셔야 돼요. 리드 하실 분은 오늘 가장 밝은 색깔로 리드를 하십시오. 생각보다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가 모든 팀을 다 여쭤보진 않겠는데 되게 심각한 답이 있었다. 그냥 나는 내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재밌는 게 있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말 아까 여기 각성 잘 들렸거든요. 좋은 거 같습니다. 각성. 혹시 여기 뭐 또 어떤 거 넣은 팀 있으실까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각성이 각성. 각성해야 된다.
수 있는 분 없다. 제가 항상 어디를 가나 희망을 꺾고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수업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선생님 하신 거예요. 네, 뭐는 괜찮아요. 뭐는 하시죠. 네, 세 번째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하고요. 제가 실천하는 거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문제의식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을 배달해서 가격가 얼마 안 먹고 먹으면 저는 하루는 그냥 뚜껑에서 걸려놔요. 그날 주위에서 타는 쓰레기 음식을 그 일을 제가 몇 년째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어느 사람들이 저 때문에 이사 가면 이상한 사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주택가라 세입자로서 막 그러니까 굉장히 바뀌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작은 거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 사람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는 하고 아침마다 제가 이제 똥꼬를 골목만 갔다가 쓰레기를 동네를 뒤지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면은 좀 범위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하려다 보니까 문화의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도 저는 항상 근데 쓰레기를 만지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어쨌든 앞에 그 각성도 분명히 같이 포함이 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뭔가 문제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실천에 대해서 뭔가 약간 성과가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다 되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저희 그룹에서 얘기하다가 재활용도 나오고 나왔는데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멈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성도 생각을 했는데 알아차림.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알아차리려면 먼저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일 중독이나 활동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멈춰야 돼요. 경제 활동 때문에 살기 바쁘다고 눈 감는 사람들도 그것을 멈춰야지만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멈추어야지 기울일 수 있고 각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멈춤이라고 했고 저희 그룹에서도 그렇게 많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라인 나오는 거 각성 앞에는 먼저 멈추고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금융이 투자해야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주세요. 그냥 저번에 가서 학교에서 강의도 그렇고 다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다 뭐든 넣어보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불편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불편해도 괜찮은 그 마음이 있어야 뭐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약간 막 다들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약간 바보같이 피해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게 또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뭘 제가 이렇게 뭘 직접 하고 이렇게 배달 음식을 안 먹고 하고 싶어도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집에서는 당신의 업무와 또 가정일 이런 걸 하려다 보면
많은 거를 다 시키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개개인을 탓할 문제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뭔가 사회 탓, 뭐 시스템 탓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이지 않은,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일 수는 있으나 그 양쪽을 다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정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어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너무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답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냐? 환경 파괴는 어디까지 환경 파괴라고 부를 것인가?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최소한의 영향을 줬을 때는 이들이 이렇게 복구가 되죠. 근데 복구되지 않는 정도의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의 파괴도 파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신의 나름의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회 발전은 뭘 의미하는가? 이게 GDP가 올라가는 걸 사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의 질인지 뭐인지 이런 거 안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안전한 게 어디까지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정도의 환경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어프로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이야기가 깊어지고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렇듯이 제가 앞에가 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류세라고 해서 지금이 지질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과거서부터 우리 공룡 삼엽충도 있지만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건데 지금 학자들이 최근에 지금의 최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사실은 산업혁명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간의 영향력이 커진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떨까라는 논의가 나오고요. 이게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채택이 아니지만 환경 문제와 결부시켜서 인류가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질 시대. 지금까지 인류는 그냥 한 구성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인류세다. 그래서 인류세 때는 여기 화석이 이쪽에 보이시잖아요. 인류세 때는 나중에 지금 시대의 지질 이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올까? 비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그 시대를 특정지을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닭뼈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들 하도 잡아먹어가지고 닭뼈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의 현대 문명, 지금 산업 문명을 우리가 어떤 한 시대로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인류가 그렇죠? 인류가 나타난 지 근데도 영향력이 그 어떤 때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이 임팩트 있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자성의 어떤 의미로서 여기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0여 년간 이 기후 문제, 제가 기후에 집중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문제는 반드시 기후 문제만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플라스틱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 같은 문제들도 물론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기는 한데. 그건 그거대로 원래 기후변화 문제가 있기 전부터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던 환경 문제의 한 축인데 일단 우리가 요즘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엔이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1992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리우 환경회의,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던 환경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국제 환경 회의라고 해서
거의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이런 각국의 지도자나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디시전 메이킹하는 결정자들이 이제 와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92년 전후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92년에 약간 정점을 이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2년에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그 인류 환경 대응 매뉴얼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걸 발표를 한 게 92년이에요. 92년.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이고요. 지금까지도 그 책자, 그 아젠다 21의 정신으로 우리는 환경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UN 레벨에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92년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예요. 그때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 거의 매년 이 당사국 회의를 합니다. 그걸 COP라고 줄여서 부르고 이제 그때마다 좀 중요한 어떤 선언을 하거나 뭔가 전략을 발표할 때는 이제 그게 조금 더 화두가 돼서 가장 최근에 중요했던 거는 이 기후변화 협약 아래 있는 파리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에 파리에서 그 당사국 회의가 열렸고요. 그때가 이제 21회 컵이었는데 COP라고 하는 회의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파리 협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나라 비롯해서 많은 그 협약국들이 거기에 맞게 어떤 뭐 몇 년까지 무슨 플랜을 내라, 탄소를 얼마큼 줄일지, 뭐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지, 어떤 방법으로 줄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국가가 내야 되는데 그것이 파리 협정입니다. 그 전에는 뭐 교토 의정서라고 해서 한동안 아주 많이 거론됐었던 그런 또 협정이 있었고요. 네, 코펜하겐 합의라고 해서 뭐 이건 자세히 한번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PCC가 여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PCC가 2023년에 낸 보고서가 이제 온라인에 있고요. 이거는 때때로 기상청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이 IPCC의 그 책임 기관이신데 거기서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직은 23년 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거는 영문이지만 또 국문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뭐 보시면 뭐 그래프랑 뭐 자세히 뭐 이렇게 뭐 복잡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맨 앞에 이렇게 서머리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서머리는 한 30페이지 정도, 30-40페이지 정도만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3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도대체 뭐를 얼마나 줄였나? 그걸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에 우리가 줄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빌 게이츠 아시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쓰는 블로그입니다. 자기의 뭐 이야기 의견 이런 것을 쓰는 건데 2020년 8월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이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뭐 전대미문의 실험적인 상황이 도래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 어떤 생활 반경을 줄여야 되고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한 8%가 줄었어요. 저희가 온실가스가. 근데 기후학자들이나 뭐 저같이 이런 기후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너무 충격적으로 많이 줄인 거예요. 이거 그런 적도 없고, 너무 놀라웠는데, 저희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래프가 꺾이지가 않는데, 그때는 내려갔는데,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할 때 빌 게이츠 뭐라고 했냐?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팬데믹 때 매출량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거의 올 스톱을 해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해야 이걸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 나름의 그런 좀 어떤 선명한 또 이런 뭐랄까요 그런 처방이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쓰는 이런 말들이 매우 이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지금 한강에 뭐 줄었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살던 대로 또 살 건데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자꾸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배달 문화가 막 다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어떻게 보면은 잠깐 문제가 줄은 것 같지만 또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건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아까 방금 보셨던 IPCC 보고서에 잠깐 들어가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몇 프로가 줄었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인간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우리가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여러분의 것이 거의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살고 이 시스템 안에서 뭘 소비하고 하다 보면 그게 노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모기가 있어요. 그러면 잡고 약 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당연한 현대인의 생각이죠. 우리한테 위협을 주잖아요. 모기가 위협이죠. 인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어떤 일종의 컨트롤의 대상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산업사회를 사는 인간들의 마인드셋이고요. 여러분도 거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대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기 개인인데 그 안에 자기 아이덴티티도 있고 자기 성격, 어떤 세계관 이런 거는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그냥 뭐 그 사회와 동떨어져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 있고 그 사회에는 일단 물질 세계 안에서 또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밖에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환경인데 우리가 환경을 일종의 컨트롤의 대상, 매니지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고 별로인 건 조절해서 없애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진화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요 마크를 붙이면 보통 토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이제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계에서는 이렇게 추상화하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뭐 유형화하고 이 다양한 문제를 한 명 한 명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유형을 나누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자연이라는 게 우리 눈에 어떻게 미치냐면 어떨 때는 이렇게 뭐랄까 랜덤하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요 탁구공 같은 게 자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에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여기서 밖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겠죠. 엄청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우리가 힘을 가해서 어느 한쪽으로 진동하게 하더라도 자기 정상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여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자연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보는 세계관, 자연과는 이런 자연 조금만 건드려도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여러분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속 가능 발전 들어보셨어요? 와, 그러시겠다. 네. 지속 가능 발전의 그 마인드셋이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얘는 아니죠? 지속 가능하다는 건 우리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자연을 계속 건드려도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나 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쪽이랑 이쪽의 차이점은 얘는 어떤 그 임계점을 넘기면 얘가 망한다라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지속 가능 개발 안에서도 좀 더 그 우리가 그 한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환경주의가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경주의라는 거는 단순히 환경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위협이 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자 이런 류의 것은 보통 아니고요. 보통은 인간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악영향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자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재밌게도 환경주의라는 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초록색 같은 거 생각나시고 뭔가 아름다운 자연 혹은 이렇게 사회 안에서 운동하고 주장하고 이런 분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인간 중심의 환경주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지금 살기가 어렵고 숨쉬기가 공기가 너무 나쁘니까 미세먼지가 오늘 공기 중에 나한테 나쁜지 좋은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다 돌아보시면 뭐 핸드폰으로도 오고 막 신호등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오늘 맑은 좋음 안 좋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 중심적으로 어쨌든 우리한테 해가 최소화되도록 보는 그런 환경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생태 중심 환경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더 훨씬 극단적으로 인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연을 컨트롤하려고 주면 안 되고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자연 안에서 이 심층 생태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이런 앞에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파괴를 할 수 있다에 절대 있을 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유지의 비극. 그래서 이게 아주 그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이 공유지, 그러니까 커먼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 여기 찬미반을 줘서 공동의 집에 그 커먼하고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으로 커먼하게 가지고 있는 걸 공유지라고 하는데 공유지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그런 자원을 공유했을 때 반드시 비극으로 빠진다. 그곳은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 비디오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번역을 밑에 같이 봐주시면 돼요. Imagine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you live in a small village and depend on the local fish pond for food. You share the pond with 3 other villagers. The pond starts off with a dozen fish, and the fish reproduce. For every 2 fish, there will be 1 baby added each night. So, in order to maximize your supply of food, how many fish should you catch each day?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it. Assume baby fish grow to full size immediately, and that the pond begins at full capacity, and ignore factors like the sex of the fish you catch. The answer? 1. And it's not just you. The best way to maximize every villager's food supply is for each fisherman to take just 1 fish each day. Here's how the math works. If each villager takes 1 fish, there will be 8 fish left overnight. Each pair of fish produces 1 baby, and the next day the pond will be fully restocked with 12 fish. If anyone takes more than 1, the number of reproductive pairs drops, and the population won't be able to bounce back. Eventually, the fish in the lake will be gone, leaving all 4 villagers to starve. This fish pond is just one example of a classic problem cal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phenomenon was first described in a pamphlet by economist William Forster Lloyd in 1833 in a discussion of the overgrazing of cattle on village common areas. More than 100 years later, ecologist Garrett Hardin revived the concept to describe what happens when many individuals all share a limited resource, like grazing land, fishing areas, living space, even clean air. Hardin argued that these situations pit short-term self-interest against the common good, and they end badly for everyone, resulting in overgrazing, overfishing, overpopulation, pollution,
and other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e key feature of a tragedy of the commons is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n individual to benefit him or herself while spreading out any negative effects across the larger population. To see what that means, let's revisit our fish pond. Each individual fisherman is motivated to take as many fish as he can for himself. Meanwhile, any decline in fish reproduction is shared by the entire village. Anxious to avoid losing out to his neighbors, a fisherman will conclude that it's in his best interest to take an extra fish, or 2, or 3. Unfortunately, this is the same conclusion reached by the other fishermen, and that's the tragedy. Optimizing for the self in the short term isn't optimal for anyone in the long term. That's a simplified example, but the tragedy of the commons plays out in the more complex systems of real life too. The overuse of antibiotics has led to short-term gains in livestock production and in treating common illnesses. But it's also resulted in the evolution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which threaten the entire population. A coal-fired power plant produces cheap electricity for its customers and profits for its owners. These local benefits are helpful in the short term. But pollution from mining and burning coal is spread across the entire atmosphere and sticks around for thousands of years. There are other examples too. Littering, water shortages, deforestation, traffic jams, even the purchase of bottled water. But human civilization has proven it's capable of doing something remarkable. We form social contracts, we make communal agreements, we elect governments, and we pass laws. All this to save our collective selves from our own individual impulses. It isn't easy, and we certainly don't get it right nearly all of the time. But humans, at our best, have shown that we can solve these problems, and we can continue to do so if we remember Hardin's lesson. When the tragedy of the commons applies, what's good for all of us is good for each of us. TED-Ed is a nonprofit. If you value our work, please consider supporting it on patreon.com/TEDEd. 네, 잘 보셨죠? 공유주의 비극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 문제라는 거는 그 어떤 뭐랄까요? 과정이랄까요? 프로세스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이제 뒷쯤에 가서 우리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을 때 그 자기한테 최적화된 선택이 전체한테 최적화된 선택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나도 그 전체의 일부기 때문에 같이 망한다라는 말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아직 희망을 가질 거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렇게 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예시가 그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중간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존층 파괴 문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한동안 되게 오래 쭉 이제 프레온가스 냉매제로 인해서 오존이라는 게 지상에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오존 농도 이런 거 보실 텐데 지상에 있을 때 인간한테는 해로워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오존은 좋지 않고요. 그 성층권에 있는 저기 대기 밖에 있는 오존은 이제 그런 자외선이나 이런 해로운 그런 태양으로부터 오는 너무 강한 광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은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구멍이 나서 오존 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기후변화 협약처럼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하는 또 다른 협약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제 대체가스를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복구가 됐다. 네, 오존층이 생각보다 우리가 심각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많이 복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좋은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고요. 네,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공유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글을 쓴 분이 게리 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생태학자였고 지금까지도 환경 연구하거나 뭐 환경 글 쓰시는 분들은 아예 글 초반에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해서 게리 카린이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쭉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제 강의의 본론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네, 조금 하고 잠깐 이제 제가 쉬는 드리도록 할게요. 공유주의 비극 좋아요. 근데 게리 카린이라는 사람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분이 이 글을 1968년에 냈습니다. 논문을. 근데 이것에 대해서 2019년에 혹은 그 즈음에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냐면 이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환경학의 아버지, 환경 보호의 뭐 어머니, 아버지 할 만한 분들이 사실은 그 문제 인식은 좋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성찰이 나옵니다. 나름 그 환경 단체와 혹은 환경주의자들 안에서요. 게리 카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공유지의 비극의 비극이라고 써있어요. 네. 공유지의 비극은 좋지만 그거 자체가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안에 이렇게 공유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민자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월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했고요. 그 방법 자체가 상당히 좀 지금의 우리가 듣기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좀 불편한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환경주의 다 좋은데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환경주의를 구현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목을 보실 때 환경오염과 불평등하면은 마치 불평등이 환경오염이 불평등하게 나눠진다. 맞습니다. 맞는데 더 심각한 거는 환경정의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환경정의,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부정의라고 하는데 환경부정의에서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정책 자체가 환경규제 정책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실행이 되고 있냐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환경정의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적이 내부에 있는 상황인 거죠. 환경주의는 환경주의인데 누구를 위한 환경주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존 뮤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립공원을 지정한 그의 기여를 대단하게 하신 그 국립공원의 아버지이십니다. 존 뮤어는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생태학자, 환경주의자 중에 한 분이고 현재도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시에라 클럽이라는 아주 거의 세계 최대의 환경 단체를 만들었어요. 미국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20년 지금 이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쯤 해서 시에라 클럽이 어떤 성명을 내렸냐면 우리의 파운더, 창립자 중에 한 명인 존 뮤어가 백인우월주의자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환경주의자들은 상당히 그 기득권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연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건 다 좋은데 당장 내 동네에 있는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앞에만 있지 않으면 다른 더 못 사는 동네 취약계층이 있는 동네로만 밀어버리고 일단 나는 깨끗한 환경, 나는 깨끗한 자연을 보고 휴양도 즐기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환경주의를 추구했었다라는 게 지금의 자성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에라 클럽은 백인이 아니면 여성도 배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멤버십을 아예 따지를 못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배제를 시켜왔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 말만 들으시면 되는데 서양의 환경주의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더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제목이 Origins of Western Environmentalism이라고 써 있는데 서양 환경주의의 기원이 어디서 오느냐? 식민지 통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환경주의하면 무조건 아름답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뭐였냐면 식민지에 가서 자원을 막 캐오는데 너무 캐니까 막 이게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복원해줘야 되겠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자원을 계속 캐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황폐해져 가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알게 되고 적은 아주 서양과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데이터 철저하죠. 데이터를 모아다가 이제 본국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또 활용해보고 해서 거기서부터 환경주의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거는 뭐 한 학자의 또 의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환경주의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핵심이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쓸 그 환경의 어떤 서비스로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보전주의적인 측면이 있었고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있었고 특정 계층이 그 이익에 부합하는 환경들이 있었고 낭만주의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환경주의의 가장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그냥 그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되고 아까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지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저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고 국제 환경 거버넌스에서 키워드는 sustainability 혹은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초기 환경주의랑은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보존하자, 특수 계층이 자연을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로맨틱한 자연을 원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워낙에 파괴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식량 문제나 또 그 외에도 자원 문제 포함해서 지금 이거는 아주 절체절명 위기 상태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로맨틱한 환경주의는 더 이상 아니고요. 좀 더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정치라는 이제 인간 사회 고유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92년 이후 회의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오면서 그때 이래로 쭉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지속 가능성이 최대화되고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 가능성 자체를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름은 좋은데 과연 뭘 지속하겠다는 거냐라는 문제이거든요. 개발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는 이야기인 건지 개발을 하되 우리가 환경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건지 어느 쪽이 더 우선인 건지 그건 모르겠다. 그런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것이고요. 런던 수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게 하룻밤에 갑자기 이제 그날의 대기 상태와 그 오염 정도가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심하게 독성이 강한 그 스모그를 만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냥 죽은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조금씩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 노출되면 어쩌고 이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노출됐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의견을 내고요. 레이첼 칼슨의幸福의 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성장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못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요. 네. 그걸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도 상당히 논쟁이 많은 책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슈마커라고 아마 독일어로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네. 이런 조금 뭐랄까요, 좀 사람들의 환경 문제 인식을 단순히 아름다운 거를 짚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현실 문제이고 우리 후손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이 레이첼 칼스의 침묵의 몸에 왜 사일런트일까요? 사일런트 스프링이거든요. 침묵, 조용한 봄이라는 거예요. 왜 조용한 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새들이 묻혀.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새들이 더 이상 지저귀지 않는 봄이 왔기 때문에 침묵의 봄이고요. 그 지저귀지 않는 이유는 새들이 우리가 새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새들이 그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하도 농약을 많이 쓰고 해충제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벌레들을 먹고 풀을 먹고 그런 것이 쌓여서 이제 새들이 예전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이건 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새의 멸종에 대한 글이 아니고요. 인간이 쓰는 약품, 화학약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있었고요. 이제 이분도 경제학자셨는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more is better, 그러니까 더 많은 게 더 좋은 거야, 큰 게 좋은 거야, 이런 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작은 게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여기서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적정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연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완전히 막 변형시키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기술이거든요. 인간이 가진 기술력이라는 것인데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무한정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거대 기술에서 이런 환경 문제가 오히려 온다.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위가드 서서 안에도 써 있는 이야기인데요. 기술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게 아주 환경주의에서 한 축이거든요.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다. 기후 문제도. 그런 입장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뭘 할 수 있다고 기술만 누군가 지금 연구실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해줄 기술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설명해주셔서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환경주의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요.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소극적으로 아까 그 초기 환경주의는 완전 1800년대 이야기예요. 그런 낭만주의는. 근데 한 1970년대 또 80년대 지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경제 문제가 환경이랑 떨어진 게 아니라 경제를 다룰 때 환경도 다뤄야 되고 환경을 다룰 때 경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담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그 결의문 같은 거랄까 액션 플랜 같은 건데 그거의 이제 표지이고요. 72년에 이 환경 문제를 유엔에서 아주 시작했는데 여기 92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회의가 생기고요. 그 이후에 리우 회의라고 이걸 부르는데 그냥 줄여서 리우 회의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기념하는 회의들이 열리고요. 여기 72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이 회의는 2022년 재작년에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 문제를 국제 거버넌스 레벨에서 다루는 게 5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긴지 짧은지 이거는 각자의 감상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중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깔끔하진 않지만 어쨌든 미래 세대의 것까지 우리가 뺏어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그 기회를 우리가 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현 세대가 필요한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연구자들 많이 계시고요. 이거는 완전 구호다, 슬로건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이상향일 뿐이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은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도 아주 많이 쓰는데 1987년도에 나온 정의인데 그것이 이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책에 실렸고요. 아까 카니발 소서의 우리 공동의 집 할 때도 커먼 홈이거든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의미잖아요. 요런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공유지를 위해서 보는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선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도 그 당시에 선진국이 주도해서 쓴 책이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이런 아주 반발하는 또 약간 비판하는 책도 나옵니다. Whose Common Future라는 건 누구의 공동의 미래를 말하는 거냐라고 제목에 아예 적시를 해놨죠. 그래서 유엔이 주도하는 환경 거버넌스라는 게 물론 저는 아주 중요하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다양성이 많아졌지만 예전에 초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선진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패권을 놓지 않고 환경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원하는 계속 개발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속 가능한 개발이니까 개발을 안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멈춤의 상태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이름만 바뀌었지 그린그로스 녹색 성장 물론 녹색 성장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항상 저런 단어를 쓸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함정이랄까요?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린 그로스, 그린 이코노미, 그린 뉴딜 다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 그린을 붙여서 원래 하던 거 계속 하겠다라는 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엔이 이렇게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목표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해서 17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유엔의 역할은 원래 그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평화하고 빈곤 퇴치가 가장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1번이 No Poverty입니다. 빈곤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개발을 보통 해야 되죠. 근데 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의 선진국 수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을 전 지구가 다 누리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구가 남아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엔이 이렇게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좀 더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핵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선진국, 개도국 가리지 않고 빈곤 퇴치는 물론 일부 국가에만 더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개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그 책에 거의 끝부분에 이 17가지가 국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래도 자잘한 목표가 많아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 한 60개 정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달성하겠다. 2030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2015년에 도입이 된 이 SDGs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책 안에도 있는데요. 푸즈네츠 곡선이라고 해서 원래는 환경이란 말이 없고요. 원래 그냥 푸즈네츠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우리 1인당 소득이에요. GDP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느냐이죠. 세로는 환경 파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잘 살려면 환경 파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중간 지점, 여기 티핑 포인트, 꼭지점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면 1인당 GDP가 올라가려면 환경 파괴가 반할 수가 없다. 근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지나면 계속 돈은 더 잘 벌고 돈은 계속 벌고 우리가 GDP가 올라가는데도 환경 파괴는 줄어들 수 있다. 이 임팩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쿠즈네츠 곡선의 가설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그런가? 맞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요. 이거는 섞여 있습니다. 이 가설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거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어떤 A라는 나라라고 쳤을 때 A라는 나라가 자, 이만큼 부유해지니까 이 지점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1인당 몇천 불 정도면 이때부터는 줄일 수 있다. 계속 성장하면서도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임팩트가 진짜 줄었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이렇게 공해가 생기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도 어렵고 뭐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고 다른 나라로 다 그걸 이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줄어드는 게 진짜 줄어들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환경을 파괴시키면서도 계속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쿠즈네츠 곡선이 과연 이렇게 뒤집힌 U자형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뒤집힌 U자형인지 뭐 N자형인지 이걸 N으로 그리면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영구적으로는 다양한 그래프를 상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은 이 쿠즈네츠 곡선에 해당하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과연 그러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업을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 쿠즈네츠 곡선을 보시면 일부 아까 게리 카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계속 잘 살아야지 잘 사는 나라들이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자꾸 다른 나라에 뭐 원조하고 그런 거 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일이다라고 봤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일부 환경학자들은 이쪽 상태에 있는 나라들 있죠. 지금 아직은 소득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빈곤 퇴치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규제도 잘 하고 좀 관리를 해라. 인구도 그렇게 한없이 올라가서는 안 되고, 네. 즉 취약 국가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프레이밍이 이제 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일단은 환경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읽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1900이거는 아마 70년대 때 나온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지도인데 유해한 어떤 시설물이 주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커뮤니티들을 본 거예요. 보시면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이 남부 지방에 좀 더 유색 인종이나 취약계층이 사는 그런 동네에 유독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그동안 환경 정책적으로 그런 곳에 의도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이게 과학은 항상 연구에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게 우연인지 의도적인 건지를 봐야 돼요. 오차범위가 너무 넓으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가 유의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가설을 세울 수 있죠. 더우니까 사람들이 차가운 걸 찾으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팔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해는 해도 실증 데이터가 그런 걸 확인해 주는지 보는 게 가설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쯤 돼서 1970년대에 와서 그 전에도 물론 이미 그런 반발하는 그 지역 주민이 많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연구적으로 환경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런 보고가 되기 시작한 게 1970년대, 80년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특정 지역이 불평등하게 환경적인 피해를 입거나 어떤 그런 부담이 되는 시설물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국가 정책이 그걸 보호하지 않고 그 당사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연구 학계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때부터 시작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아까 환경주의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제가 스펙트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환경정의라고 하는 분야는 이 환경 문제가 그냥 환경 문제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유독 어떤 계층한테 더 피해를 주는지 혹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한테 피해를 주는지까지도 확장돼서 연구를 한다고 생태 정의라고 그건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본 미국의 환경 정의의 그런 개념도 만들고 인종 차별 문제를 특히 다룬 교수님이고요. 지금도 환경 정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이고요. 네. 미국은 그래서 92년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게 몇 년? 94년인가 본데 클린턴 정부 때 아예 그 대통령 권한으로 이 환경 정의 문제를 모든 부처가 반드시 다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EPA 환경청에서는 이 Environmental Justice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것이 환경 정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혹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장치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한 가지 책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책은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가난한 이들의 환경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통칭에서 이야기하는 거와는 뭐 조금은 이제 다른 가난한 이라는 여기서의 뜻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환경 정의를 이제 그걸 더 넘어가서 환경 문제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발생한다라고 지금 프레이밍이 좀 짜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자연에 가까운 자연의 변화를 직접 느끼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렇게 분류되는 계층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에 대해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통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아까 공유주의 비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떤 이론, 가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근데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인류가 그동안은 괜찮다가 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부터 과거에는 공유주의도 우리가 잘 평화롭게라고 해야 되죠. 어떤 지혜롭게 그걸 다스려 왔다면 왜 유독 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그런 것이 잘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가난한 이들의 환경주의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계층 혹은 우리가 소위 약자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공생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우리가 진정한 환경주의를 진정한 더 심화된 환경주의를 환경 담론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아낌없이 지금 나무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걸 조금 변형한 그림인데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아까 그 팀끼리 다시 한번 잠깐 토의를 해주실 건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게 원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뭐 숫자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문제가 뭔 것 같은지 한번 좀 파악하시고 그걸 이 각각 세 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 같은지 네, 환경 정의적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귀찮게 하게 됐지만 아까 그 팀 잠깐 다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건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지 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실게요. 네, 5분까지 못 드리고 43분까지 말씀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드 하셨던 가장 밝은 옷 입으신 분이 또 리드를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질문이요 시간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네. 지금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커버해 주시고 네. 다들 의견을 다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 네. 네. 맨 첫 번째 그림은 보시다시피 지금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이쪽만 과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슬픈 상태죠.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여기로 내려오면 누군가 도와줬어요. 같은 사다리를 줬어요. 근데 나무가 어떤가요? 기울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바로 포착하신 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리를 줘도 얘는 오히려 더 잘만 살죠. 원래도 과실을 잘 땄었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부라고 저희가 하죠. 네. 좀 더 높은 사다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따기는 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 나무는 이쪽에 과실이 많은 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어떻게 했나요? 좀 똑바로 수정을 시켰죠. 네. 그래서 나무의 과실이 평등하게 열리게 하고 더 이상 어떤 차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회만 주면 이쪽 친구도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한다면 네. 그러면 많은 과실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지금 너무 감동해요. 제가 어디 가도 그런 말씀을 주는 그런데 안 사실 계셨는데. 그런 경우는 인간의 네. 자연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을 그대로 지키면서 네. 수학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지속적인 환경 너무 멋지게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충격적으로 좋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에 그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저기에 제가 생각하는 가방이 없거든요. 저기에는 자연을 변형시켰어요. 네. 저것이 자연으로 대신 표현되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기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는 곳에서 열매가 부족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은 없고 이제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을 제공하느냐 아니냐 규제를 받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공평하게 자원의 분배를 하느냐 네. 이런 정도인데 사실 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사회는 발전해야 되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취약한 국가에서도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먼저 남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림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의 동의하시는 거 의상. 설명 그림 옆에 네. 나누는 그런 오, 네. 문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 충격과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약간 그 선입견을 줄까봐 일부러 이렇게 지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은 뭘 비교하는 거냐면 우리가 공평한 거, 형평한 거 그리고 정의로운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걸 그냥 사회적 성공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그러면 성공하는데 더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하게 혹은 정의롭게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림이 나무이다 보니까 네, 방금 하셨던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디 가서 이제부터 그 말도 좀 해야 되겠다. 꼭 여러분의 배워서 하는 말이라고 꼭 잘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상태를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기보다는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 예를 들어 교육의 기회 같은 거일 수 있겠죠. 똑같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것처럼 다리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학교에 무슨 특별 전형해서 농어촌 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들이 사회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더 차등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이거를 이제 저희 사회 정의론에서는 이게 정의롭다고 본 건데 생태 정의론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오늘 듭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를 좀 바꿔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계층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혜택을 받은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는 혜택을 주는 행위도 그 사람의 뭐랄까 존엄성을 좀 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혜택을 줄 때 이렇게 대놓고 뭐가 부족한 취약계층 와서 받아가세요. 그러면 자기 얼굴도 보이고 이것도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약간 그런 문제가 조금 줄일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뒤에 그림을 제가 어떻게 좀 다시 그려보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환경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사회 정의는 더 복잡한 거예요. 이거를 뭐가 정의로운 상태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환경 문제에서 이 정의를 결부시켜서 환경 정의라는 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정의 이야기는 좀 넘어갈게요. 서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파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넘어가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가로축은 국가별 누적 인구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구를 쭉 가면 여기 8억 명까지 오는 거예요. 네, 국가별 인구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 되게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인디아도 많고 아프리카는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이렇게 많고요. 세로 축은 뭐냐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에요.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1인당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중동 지역 제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1인당 한 16 정도, 아니 14 정도인가요? 옛날에는 19 정도 됐었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 톤이에요. 1인당 1년에 한 4톤 정도이고요. 지금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요쯤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 이렇게 중국 해가지고 인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 사람당 내는 게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면적이 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거죠. 여기 평균이 4.3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치가. 근데 평균치 밑도는 나라들이 있고 평균치가 올라가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수준으로 이 나머지 국가들이 올라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걸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내려가야 되고 만약에 그 온실가스가 어떤 사회 발전의 지표라고 해서 본다면 온실가스가 물론 발전의 그 지표는 아니지만 그만 어느 정도 내면 나오는 사회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라고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에 맞춰야 될 것이냐예요. 그래서 평균은 4.3이고 중간값은 그 맨 중간에 있는 나라인 건데 한 2.9 정도인데 여기 많이 오버돼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심지어 생각해 보시면 2021년 그림인데 그동안 서구 사회나 일부 선진국들이 뿜어낸 온실가스 지금의 불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축적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 상태.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그래프가 얼마나 모양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UN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가능하면 선진국들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왔고 그걸로 지금의 지위를 획득했으니까 배출량도 더 훨씬 많이 줄이고 그런 기술력이나 어떤 전략 같은 것도 이제 다른 개도국에게 공유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후정의라고 부르고요. 네,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이 기후 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별로 기여하지 않은 그냥 일반 저개발 국가에서 먼저 그 영향을 받고, 그렇죠? 땅이 나라의 그 영토가 줄어들고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실제 이 협약 안에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그런 배분을 할 건지 책임을 이런 걸 정하는 것이 이제 기후 정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이런 에너지 정의라는 건데 이런 거 좀 넘어가고요. 네, 시간이 많이 이제 제가 생각보다 오버됐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뭘 해왔냐면 환경권이 인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그 담론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선언문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보시면 유엔이 이제 건강한 환경은 인권이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선언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 이렇게 지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언제일까요? 이 선언을 한 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이게 PDF라서 제가 지우는 걸 뺄 수가 없는데 여기 2022년 7월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최근이지 않으세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옛날에 이미 환경권을 인권으로서 이렇게 인지하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게도 권고로서 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 인권을 21세기 인권이라고 하고 취약계층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권도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런 건 좀 넘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런 기후 소송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 소원이 있었고 반절 정도가 승소를 하는 그런 또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걸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쾌거인 거고요. 그러나 이게 또 앞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이 좀 되게 방대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인간이 계속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고 문제를 겪고 거기서 다시 좀 보완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진동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주의가 비록 시작할 때는 지금의 환경주의만큼 넓은 의미의 환경주의는 아니었지만 점점 진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미래의 인간이 봤을 때 지금의 환경주의가 충분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죠. 우리가 농부이거나 또 생태학자, 정책 결정자, 지금의 나 혹은 어떤 기업의 대기업의 재벌 총수다. 이럴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문제 인식하는 것이 다 다른데요. 이것들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그런 다름을 우리가 또 인정하고 또 특히 환경 문제가 특정 계층에게는 생사의 문제이자 또 어떤 미래의 어떤 많은 걸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쓰레기가 많아서 보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단편을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더 자세한 또 이야기는 여기 책자에도 들어있고 참이가드 소설을 직접 읽으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더 좋은 전문가 선생님께서 오셔서 발표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끝나고 동작 빠르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예. 에너지 정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 물어보셔도 예, 예. 그냥 뭐 제가 전에대로 오늘 말씀하신 걸 정의 내리기보다는요, 그냥 제 개인 느낌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환경 담론이 뭐 굉장히 고대부터 있어 왔겠지만 실제로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2차 세계대전 전후한 그때부터 환경 담론이 있어 왔고 그리고 또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안에 여러 복잡한 그런 구조 안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생명권이 위태로웠던 상황들에게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상황들을 인식해 나가면서 하나씩 깨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데 무엇보다도 철벽세치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깨워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칙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이 행동이 나한테 허락되어진 것인지 혹은 돈만 있다면 힘만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도 와서 말씀해 주시도록 할 건데요. 각자 전문 분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깨워주려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시면 그러면 아마 굉장히 훌륭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 여러 담론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현대의 문제점을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할 논쟁거리들을 좀 던져주신 우리 강서분께 교수님께 좀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